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소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은 우리가 법률로 소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을 개별법의 법률 유보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이 그에 대한 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하에서 이제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공용 제한의 경우처럼 법률에서 침해 규정만을 두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은 어떠한가? 즉 헌법 규정만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견해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 내지는 뭐 보상 규정 결여 논의,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이제 학계에서 5개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세요. 뭐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학사의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침 규정설, 이거는 뭐 지금 취하는 학자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넘어온 학설이니까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시죠. 방침 규정설, 직접 효력설, 위헌무효설, 유추조용설, 보상입법부작위원설 5개가 있습니다. 자, 방침 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규정은 입법에 대한 방침 규정일 뿐이므로 입법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입법할 때까지 국가는 손실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견해입니다. 개별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고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현행 현재 학계에서 이 학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고요. 자, 직접 효력설, 헌법 제23조 3항은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이를 직접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목적론적 입장, 우리 김동희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실효적 규범으로서 문헌상 보장은 법률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만을 유보한 것이지 보상 여부까지를 법률에 유보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헌무효설 같은 경우죠. 돌아가신 유태 교수님 같은 경우가 주장하는 학설인데요. 법률이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은 헌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불법행위란 서력상 책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취소 소송 이런 걸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추적용설, 우리 석정현 교수님 같은 경우죠.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1항과 제11조 평등원칙을 직접 근거로 하고 헌법 제23조 3항 및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입법 부작위원설은요, 우리가 89엄마14 그때 이제 나온 학설인데요. 공공 필요를 위하여 공용 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용 제한 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보는 견해죠. 입법자가 입법할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실보상을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자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보상 하는 쪽으로 논리를 가야 이제 그 다음 논리가 이제 매끄럽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효력설이나 유추적용설 쪽으로 논리를 잡아서 가시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18회 시험에서 직접 효력설을 썼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이제 유추적용설이라든지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무효설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손실보상을 하자 이런 법리로는 지금 직접 효력설이나 유추적용설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는 이제 우리 판례는 헌법에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공학 시기에는 헌법 규정의 해석상 직접 효력설을 취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5공화국 시기 하차법 관련 제외지 소유 토지 소유자라든지 현행법제에서 김위탁 수수료 사건에서는 이제 유추적용설 쪽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 증여 사건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수용유사 침해 이런 거를 좀 도입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조선철도 주식회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헌무효설 관점을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칠판 기준에서 392페이지 우리가 89-214 요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결정요지 1번부터 7번이 이제 다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3번, 4번 판시사항, 그래서 토지지상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3번, 4번 별표 쳐놓으시고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뭐 3번, 4번의 결정요지 정도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요지 3번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8,114 결정요지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봐야 된다. 4번 8,114 결정요지 4번 결정요지는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 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평가가 있죠. 방층 규정설에 대한 평가. 이거는 비판적 입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규정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임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 규정의 실효성을 입법자의 의도에 맡기는 것은 오늘날 법치국가 정신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직접 회로설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 그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상 여부를 입법자를 대신하여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 물리 해석상의 모순 및 소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위헌무효설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입장은 공무원의 과실 입증의 어려움, 공공필요를 위한 공용침해 행위가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는 거. 그다음에 보상 규정에 대한 법의 침묵이 보상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를 위헌적 입법 부작위로 보아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계점이 이제 비판이 있죠. 자, 유추적용설 입장에서는 유추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즉 유법무책의 유법한 행위를 적법 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독일에서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희생보상 청구권은 우리 법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헌법 제23조 1항은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가치보장인 행정상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 근데 어디 범위까지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죠. 보상입법 부작위변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공용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이 보상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수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두 뭐 학설 모두 다 비판이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해주자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직접 효력설이라든지 유추적용설 관점에서 논리를 끌고 가서 다음 논의에서 이렇게 그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논리를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18회 시험에 우리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8,114 일곱번째 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특법에는 이제 완화하는 제도로서 매수청구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손실보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제 논의로서 도시계획법 8,114 헌법재판소 결정 논의에 대해서 제 교재에 상당히 자세히 실어놨습니다만,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조의 토지 매수 청구 제도라든지
국토기획 민원법률 제 47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이제 법령이 정비된 내용들 좀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23조 2항과 3항, 즉 경계 분리론, 우리 그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의 자결 제취의 결정 판결에서 대두됐던 이제 분리론, 특히 이제 8,14가 나오면서 이 분리론을 채택한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논의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실어놨습니다. 우리 그 도시관리계획 관련돼서는 이제 핵심이 그 우리 교재 중심으로 뭐 우리 400페이지 칠판 기준에서 보면은 이 처분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부분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적 권리보호 방안으로서 절차상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충실하게 그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부분들,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어떤 그 전문 지식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부분 하고요.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비 지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처분성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는 뭐 학계에서 학설은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그 규비 지정에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처분성 인정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유법성 판단은 우리가 형량명령 이론, 우리 그 계획재량의 통제 법리로서 형량명령 원칙 이론, 이걸 이제 적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의 이제 행정계획 40조의 4에 보면은 행정계획에 관련된 형량명령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규모 공익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관리계획은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정판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요청 시에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할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뭐 부작위법 확인소송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세 가지로서 공권신죠.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그 다음에 복귀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 구산후 8433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에 따른 행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의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구산후 8433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생긴 이러한 그 손실에 대해서, 손실 또는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의 법리로, 그쵸? 손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손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으로 논리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서 공제적 특보 논리를 가야 되겠고, 특히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우리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이런 행정계획에 관련된 것은 사실 보상 규정이 공용 제한의 경우는 이제 보상 규정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직접 폐력설이라든지 유추유용설 이런 쪽으로 논리를 잡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논리로 해서 손실보상 법리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손실보상 법리도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논리적인 어떤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도시관리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뭐 교재에서는 뭐 상당 부분 많이 실어놨습니다만은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실어놓은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는 지금 6회, 8회, 18회 세 번 정도 출제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 일단 이거 어떤 이론적인 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지금 단계에서는 워낙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 이론적인 학설의 논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채점 기준도 좀 모호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되는 것들도 사실은 뭐 법 이론적인 학설의 논의보다는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실천 학문으로서 보상복귀를 접근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꼭 합격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